에도가와 란포지움 강담 구자형. 이 이야기는 마사키 아이조와 기노시타 후요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남자 주인공인 마사키 아이조의 매우 기이한 성격에 대해 한마디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사키 아이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로부터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은 외동아들로 당시 27세의 사립대학 중퇴자이자 미혼의 무직자였다. 이는 모든 가난한 이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편안하고 자유로운 처지를 뜻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사키 아이조는 자신의 처지를 즐길 수 없었다. 그는 세상에 유례없는 지독한 인간 기피증 환자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 병적인 성향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징후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아무 이유 없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거나 손바닥을 만지작거리는 등 어색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야 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그것을 상대방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많은 눈물이 차올라 결국엔 참을 수 없게 돼 우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미쳐버릴 것만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친아버지에게도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때론 어머니에게조차 이 불가사의한 수치심을 느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을 피했다.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성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피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주위에 장난감 블록으로 성벽을 쌓고 혼자서 즉흥시를 중얼거릴 때만 겨우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를 먹어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사회생활에 들어서야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는 매우 특이한 초등학생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간 기피증을 눈치챌까봐 혼자서 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벌였던 사람들과의 싸움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다. 선생님이나 동급생들이 말을 걸어도 눈물만 흘렸고,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대화할 때
마사키 아이조란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이미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이 부끄러운 병적 습관은 조금씩 개선됐지만 초등학교 시절 전체 기간 중 3분의 1은 아프다고 학교를 쉬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1년 중 절반 정도를 꾀병을 부려 학교에 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가족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소설책과 황당무계한 환상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대학 시절에도 진급시험을 볼 때 외에는 거의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다른 학생들처럼 여러 가지 노는 일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집 서재에서 그동안 사모은 이단 서적들의 먼지에 파묻혀 그 책들을 읽는다기보다는 벌레 먹은 표지나 18세기 양피지 가죽 표지 냄새를 맡으며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분위기에 점점 사로잡혀갔다. 그는 그렇게 점점 더 병적인 공상에 빠져들면서 낮과 밤의 구분조차 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그였기에 유일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친구가 없는 그에게 연인이 있을 리 만무했다. 누구보다도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역시 우정이나 사랑을 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진한 우정이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면 만약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령 그가 우정이나 사랑을 느낀다 해도 그것을 상대에게 전할 방법은 없었다. 마치 벽처럼 그와 타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서 있었다. 마사키 아이조에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심술궂게 보였다. 그가 친근감을 느끼며 다가가면 상대방은 시대극에 나오는 관리처럼 고개를 휙 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중학생 시절 기차나 전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주 놀라움을 느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는 사람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가끔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말을 멈추면 이번엔 방금까지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사람은 휙 고개를 돌리고 갑자기 무관심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이해일 뿐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는 내성적인 그를 침묵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는 사교적인 대화에 등장하는 농담, 그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불쾌한 말장난에 불과했지만 그 농담이란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에게 농담과 심술구줌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그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눈이 조금이라도 그의 눈을 벗어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말할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성적이었다. 다시 말해, 그만큼 그는 사랑을 갈구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사랑을 원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원만한 사교 생활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어린 시절 가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살아계셨던 할머니는 착한 아이라며 상을 주셨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불쾌했으며 칭찬하는 상대에게 극도의 증오감마저 느꼈다. 나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심지어 사랑이란 글자 자체도 한편으론 동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몸이 쥐어짜여지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이는 그가 이른바 자기 혐오, 친족 증오, 인간 혐오 등의 특수한 감정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과 타인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처럼 느껴졌다. 세상의 인간들은 심술궂으면서도 뻔뻔하고 망각이 빠르면서도 유쾌한 성향을 가졌는데 그 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는 마치 어떤 계기로 다른 세계로 내던져진 단 한 마리의 고독한 어두운 짐승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토록 죽을 듯한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광기 어린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랑은 사랑과 증오가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다. 약간의 재산을 남기고 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난 후 가족에 대한 체면이나 배려 때문에 고통을 참으며 계속해오던 아주 미미한 사회생활에서도 그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사립대학을 중퇴하고 땅과 집을 팔아치운 후 미리 눈여겨두었던 교외의 허름한 집을 빌려 이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학교라는 사회로부터 또 이웃이란 사회로부터 완전히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인간인 이상 어디로 이사하든 사회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마사키 아이조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그의 이름이나 성격을 알고 있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웃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외딴 변두리로 이사함으로써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 사회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집은 도쿄의 변두리, 무코지마의 아즈마바시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케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그곳은 근처에 값싼 여관이나 빈민가가 모여있고 강 하나만 건너면 아사쿠사 공원이 있는 번화가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장소에 넓은 초원이 있거나 낚시터에 허름한 오두막이 서 있는 등 묘하게 혼잡함과 한적함이 뒤섞인 듯한 지역이었다. 그 어느 한 구석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귀신이 나올 법한 넓은 저택이 있었고 마사키 아이조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그 집을 발견해 그곳을 임대하게 된 것이었다. 그 집은 허물어진 흙담과 덩굴이 엉킨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상태였다. 정원 한가운데
벽이 허물어진 큰 창고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에 꽤 넓기는 하지만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황폐한 본체가 있었다. 하지만 마사키 아이조에게 본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이 폐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낡고 음침한 흑벽 창고에 대한 강한 동경 때문이었다. 두꺼운 벽이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고 외부의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창고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그의 꿈이었다. 마치 귀부인이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는 이 창고의 두꺼운 벽 뒤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창고의 2층에 다다미를 깔고 자신이 아끼는 2단 고서들과 요코하마의 골동품 가게에서 구한 등신대의 목조 불상 그리고 몇 개의 창백한 가면 등을 들여놓아 그곳에 그의 기묘한 공간을 만들었다. 창고에는 북쪽과 남쪽 두 군데에만 작은 창이 나 있었으며 그 창들은 철봉이 박힌 채 닫혀 있었다. 그 작은 창이 유일한 채광 창구였지만 그는 더욱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쪽 창의 철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 그리하여 그의 방엔 1년 내내 햇볕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게 됐다. 이곳이 곧 그의 거실이자 서재 그리고 침실이 됐다. 그는 아래층은 마룻바닥 그대로 두고 그의 모든 소유품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붉은 칠을 한 장롱이나 문장이 새겨진 무거운 자물쇠가 달린 커다란 장롱, 벌레 먹은 갑옷 상자, 쓸모없는 책들이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도구들을 엉망진창으로 늘어놓고 쌓아두었다. 본체 쪽은 5평 크기의 방과 부엌 옆 3평 크기의 작은 방을 새 다다미로 교체했다. 전자는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는 손님들을 위한 응접실로 만들었고 후자는 가정부로 고용한 할머니의 방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손님은 물론 고용한 노파조차 창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창고 출입구인 두꺼운 흙문에는 안팎으로 모두 잠금 장치를 마련해 그가 2층에 있을 때는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외출할 때는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괴담에 나오는 열리지 않는 방과 유사한 것이었다. 고용한 할머니는 집주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거의 이상적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친척이 없는 65세의 노인으로 귀가 어두운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병도 없었으며 매우 부지런하고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던 점은 그녀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낙천적인 성격의 태평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주인이 누구인지, 그가 창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이었으며 남는 시간엔 꽃을 가꾸거나 연부를 외우며 만족스럽게 지내는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마사키 아이조는 창고 2층에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별되지 않는 어둑한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때론 빛바랜 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때론 방 한가운데 드러누워 불상과 벽에 걸린 가면을 바라보며 기묘한 공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머리 위 작은 창밖에 칠흑 같은 하늘 위에 마치 동화 속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떠오르곤 했다. 어둠이 내리면 그는 책상 위 촛대에 불을 켜고 늦은 밤까지 독서를 하거나 기묘한 감상물을 써내려 가기도 했다. 하지만 밤엔 주로 창고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우고 어딘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극단적인 인간 혐오자였던 그가 붐비는 거리 속을 방황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밤이면 강을 건너 아사쿠사 공원으로 향하곤 했다. 어쩌면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더욱더 낯선 군중을 사랑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있어 군중은 단순히 관찰하는 대상일 뿐이었으며 그들이 마치 그림 속 인물이나 인형처럼 보였다. 또한 밤의 인파 속에 섞이는 것은 오히려 창고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낯선 무리들 속에선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군중 속에서야말로 가장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었다. 군중이야말로 그에게 있어 최고의 숨을 곳이었다. 그리고 마사키 아이조의 이러한 군중에 대한 기묘한 애착은 에드가 앨런 포의 군중 속의 인간처럼 극도로 고독한 사람은 오직 인파 속에서만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자, 이제 처음에 언급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사건을 말할 차례다. 마사키 아이조가 이 창고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리고 그가 27세의 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치 정체된 늪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의 고요한 삶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의 평온을 산산이 무너뜨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기노시타 후요라는 여인이 있었다. 벌레, 에도가와 란포지온, 강담 구자형.